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좀 제너럴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뭐 기후 변화 그리고 생물 다양성 이런 것들을 통합해 가지고 보호 지역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이해시키기에 상당히 좋은 강의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박사를 이제 2001년에 이제 받았고요. 2001년에 2011년에 받았고 그때 이제 생물 다양성이랑 보호 지역이라는 요 두 가지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계속 했었고 그걸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과학원에 들어와서 이쪽에 관련된 연구를 계속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것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이제 기후 변화에 관련된 이런 토픽들을 그 추가적으로 이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요 기후 변화에 들어갔던 그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동기로서 그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게 이제 희열이라는 이 식물이거든요. 아마 시흥 쪽에는 아마 희열이가 없을 겁니다. 근데 요게 작년까지만 해도 멸종위종 2급이었는데 이게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체수가 좀 많아졌다고 판단했는지 환경부에서 이제 멸종위기종 2급에서는 해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UCN에서는 아직 그 멸종위기종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하던 중에 이 얘들의 분포, 그 얘들이 어디에 사는지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종 자체가 기후랑 엄청나게 연관이 많구나, 그런 것들 이제 판단하게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호 지역 그리고 생물 다양성 거기다가 이제 기후 변화까지 요런 세 가지 연구를 가지고 이제 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냥 보시기에는 그냥 나뭇잎처럼 보이시긴 하는데요. 봄에 이제 꽃이 피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상당히 좀 이쁘게 이렇게 꽃이 피고요. 노란 꽃이 봄에 피고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연구를 이제 했던 것들을 결과를 냈던 게 이제 2012년에 이걸 연구를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주로 어디 많이 사는가 이렇게 쭉 살펴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쪽에 여기가 지리산입니다. 여기 제가 박사학위 때 계속 몇 년간 여기만 연구를 했거든요. 여기 근처에 희열이가 상당히 많이 살아요. 이쪽에 여기는 섬진강이고 여기는 지리산, 여기는 광양 백운산 이쪽입니다. 이 지역에 상당히 좀 많이 살고 그리고 저쪽 포천 쪽에 포천 또 백운산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희열이가 발견이 됐었고요. 거기 말고 강릉 쪽에 여기 이제 발견된 흔적들이 제가 확인을 했고요. 여기 빨간 점들은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 발견된 지점만 찍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얘들이 서식하는 지역들은 여기 포천에 있는 위쪽 그리고 강릉 그리고 이쪽 남해 쪽에 지리산에 있는 이쪽 세 군데에서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너무 좀 보시다시피 얘들이 잘 자라다가 중간에는 별로 없잖아요. 제가 궁금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제가 왜 쭉 잘 자라다가 얘들은 왜 중간에는 없고 위에랑 위에만 이렇게만 있을까? 제가 여기서 고민을 많이 했었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가설도 세워가지고 새가 이쪽으로 날아가가지고 어떻게 얘들만 이렇게 자랄 환경에 발견이 됐나? 뭐 이런 가정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기후 변화 관련된 이제 연구 동향을 좀 많이 찾아봤었고 거기에 관련된 우리나라 데이터들을 이제 쭉 수집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제 강우량이에요. 지금 보이시는 요게 요쪽 말고요. 여기를 쭉 보시면 주로 이렇게 여름철 강수량이랑 그리고 그 전체 강수량,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지역들의 얘들의 분포랑 비 많이 오는 지역의 분포랑 희열이의 분포가 일치하는 것들을 제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연구를 가지고 이제 저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보호 지역이랑 생물 다양성을 이제 GIS라는 그런 모델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툴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자료들을 이제 입력을 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도 기후 변화 그러니까 희열이의 분포가 상당히 이제 강수량에 영향을 많이 받더라라는 것들을 뭐 논문을 투고를 했으니까 학문적으로도 이제 입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거 말고도 물론 이제 기후를 제외하고도 이제 뭐 지형이나 여러 가지 뭐 미시적인 영향들이 이 분포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많이 끼치는 것들은 강수량이었다는 것들을 이제 밝힌 논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얘가 조사된 지역은 여기인데 실질적으로 얘가 살 수 있는 지역들은 어떻게 될지를 이렇게 모형화한 것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형화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남부 지역, 지금 제가 판단했던 이 남부 지역이랑 지금 강원도 발견했었던 강원도 지역 그리고 포천 경기 북부 지역 이 지역에 서식이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것들이 모형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뭐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잘 보시면 모르겠지만 이게 항상 이제 저는 기후 변화한 이후에 이제 날씨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자주 보게 되거든요. 날씨 날씨 뉴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뭐 기억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름 뭐 이렇게 되면 여름이나 뭐 강수량 이렇게 되면 뭐 장마철 이렇게 되면 지리산에 뭐 폭우가 내렸고 뭐 이렇게 이런 뉴스들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뭐 경기 북부 지역에 비가 내려가지고 하천이 범람했다든지 이런 뉴스 상당히 많고요. 또 강원도 가면 이쪽 지역에 비가 많이 온다는 그런 뉴스들이 있을 정도로 뭐 이거는 자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상당히 비가 많이 오는 우리나라에 비 많이 오는 지역 중에 세 군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기후 변화에 관련돼 가지고 쭉 연구를 하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심도 있는 연구들을 이제 베이스로 맞춰 가야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연구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 기후 변화가 우리한테 그러니까 식물에게는 저런 영향이 있다는 것들을 제가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궁금해했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를 한번 봤었습니다. 뭐 요거는 많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어떤 그래프인가 하면 이제 원래는 그 사망하지 않아도 되는데 환경 영향 때문에 일찍 조기 사망하시는 분들의 이제 숫자고요. 100만 단위로 100만, 200만 해가지고 1억 명까지 되고 연도대로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최근 2000년에는 여러 가지 말라리아나 뭐 에이즈, 그 담배 피는 담배 그리고 빈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죽을 것으로 이렇게 사망할 것으로 이제 예측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미래에는 보시다시피 기후 변화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2040년부터는 직접적으로 인간의 그 사망 요인의 기후 변화에 관련된 것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들어갈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물 부족, 우리 이제 기후 변화는 여러 가지 이제 기후와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물 부족 때문에도 많이 사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거의 영향에 따라서 생물 다양성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미래에는 물 부족,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요 세 가지가 인간의 그 생활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제 기후 변화가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게 기사에 따르면은 그 북극의 얼음, 남극은 대륙이지만 북극은 그냥 얼음이잖아요. 얼음 덩이가 그냥 북극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자체가
녹기 시작하면 그 녹은 물 자체는 이제 그대로 전 지구의 그 해수면을 계속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데요. 이 양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보시다시피 1980년에서 24년이 지난 이 시점에 보니까 거의 170만 제곱킬로미터가 감소를 했죠. 거기다가 높이는 그 넓이는 그 높이 두께는 1.2m입니다. 1.2m가 얕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어디로 갔을까요? 녹았는 게 이제 물로 다 바뀐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양의 물이 이제 그대로 이제 계속 전 세계 바다로 흘러내려가는 거죠. 이 흘러내려가면 당연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쭉 흘러가고 낮은 지역은 물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속도가 점점점 빨라진다는 게 더 큰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뭐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갯벌 같은 경우에도 점점 없어질 확률도 좀 높아지고 그 속도도 점점 빨라질 거라는 것들이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후 변화를 하면 기후 변화라고 생각하면 뭐 지구 온난화 해가지고 날씨가 덥다는 것들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저의 이제 개인적인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기후 변화 연구를 하기 전에 저도 문해안이었었으니까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이게 거의 같은 느낌으로 저도 알았었거든요.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그런데 이게 보게 되면 기후 변화라는 것들이 이제 지구 온난화는 기후 변화의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요. 전체적으로 기후가 변함에 따라서 여기 보시다시피 가뭄이 어느 지역에서는 가뭄이 상당히 좀 오는 반면에 어느 지역에서는 지금 홍수 많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목만 탁 나오고 이 정도로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어느 지역에는 가뭄이 들고 또 어느 지역에는 또 수증기 양이 엄청 많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이 이제 태풍 이런 영향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인간 그 거주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이거 말고도 이 기후 변화라는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인간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 변화는 이제 저는 이제 생물 쪽 그러니까 생태계 쪽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기후 변화가 얼마나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까 고민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요 그래프 보시면은 기후 변화라는 요 지역만 요 표만 지금 수직으로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인구 그 오염 요쪽 부분도 쭉 올라가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기후 변화는 여러 가지 산림 그리고 뭐 땅 그리고 그렇게 뭐 그 하천이나 여러 가지 해안 뭐 바다 뭐 이런 섬 이런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들이 이제 그래프로 나타나는 건데요.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들은 보시다시피 이제 가장 급격하게 변화한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빨간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심한가 이런 것들 나타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평가하기에는 이게 기후 변화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하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는 판단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게 엄청나게 빨리 변화하는 것은 공통된 전문가들의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급속하게 얘들이 이제 산림이나 여러 가지 우리 그 생태계에 영향을 끼쳐준다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거에 영향이 제일 많이 받는가?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 기후 변화 영향들은 뭔가라는 것들을 고민을 저도 많이 해봤었는데 제 결론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있긴 있지만 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도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이 모든 기후 변화랑 생물 다양성의 그 훼손 그리고 급격한 그 저감
이렇게 질이 나빠지고 이런 것들이 어떤 거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가, 어떤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가라는 거 봤을 때 주로 여기 인간의 그 인구 증가 여기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뭐 기원 후 이제 100년부터 200년 쭉 해서 인구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죠? 1500년부터 살짝 높아지더니 1900년에 쭉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그래프 자체가 어떤 것과 이제 일맥상통하는가 하면 생물 다양성에 있어서 그 생물의 그 멸종의 속도와 그리고 기후 변화에 있어 가지고 기온의 그 상승 이런 것들과 전체적인 그 그래프의 그 기울기나 이런 것들이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후 변화도 높아졌었고 생물 다양성도 많아졌는데 그럼 왜 그렇게 많이 영향을 주게 되는가라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려면은 기본적으로 살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죠? 그리고 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산림이나 뭐 기존에 이제 야생 동물들이 살던 그런 지역들을 훼손을 해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식량이죠. 이 많은 사람들을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농경지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요. 농경지도 많이 필요하고 물도 많이 필요하고 물도 좀 가둬서 식수로도 사용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딜레마예요. 그렇다고 뭐 사람을 줄이자 이거는 좀 딜레마고요. 그렇다고 이거를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이제 기후 변화가 전체적 우리 생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생태 안내인 양성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 현재의 기후계라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강수량 그리고 기온 이거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얼마나 오는지 그리고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최고 온도가 어떻게 되고 최저 온도가 어떻게 되고 요거의 세 가지가 상당히 그 최고 온도, 최저 온도 그리고 강수량 요 세 가지가 이 기후에 있어서의 가장 키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후계가 자연적인 요인이나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점차 변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후 변화는 크게 이제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들로 나누게 됩니다.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에 있어가지고 평균 기온들이 어떻게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래프 저 보여드렸듯이 여기서도 이제 뭐 거의 평균 기온들이 요 선에서 이제 거의 움직이지 않죠. 근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건데 그게 제가 아까 전에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그게 인구의 증가와 일맥상통한다라는 것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가라는 것들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이제 기온이 좀 올라가는데 1905년부터 2005년까지 이제 평균 기온들을 이제 봤을 때 전 지구에서는 0.74도가 이제 상승을 했어요. 2005년에서 2000 그러니까 100년 사이에 0.74도가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7도 거의 배가 넘죠. 2.5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상당히 높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기후 변화가 높게 평가되고 있고 그만큼 기후 변화에 우리나라는 좀 취약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210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A1, B 시나리오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나리오 관련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전문가들이 2010년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여러 가지 이제 가설들, 예측들을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는 2100년에는 한 2008도 정도 지구가 뜨거워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는 4도씨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4도씨 올라간다는 게 이제 감이 잘 안 잡히실 건데 잡히시나요? 예. 아마 여기랑 이쪽에 하면 4도씨 차이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더운데요. 예, 이 정도로 이제 아마 차이가 나겠죠. 이렇게 엄청 이렇게 더울 정도로 이렇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더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 4도씨 정도 차이가 나면 지금보다 4도씨 정도 차이가 나면 상당히 좀 인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이제 한번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아마 건강하신 성인들은 이 4도씨 올라가도 잘 버티실 수 있어요. 잘 적응하실 수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어떤 건가 하면 아까 전에 기대 사망률보다 좀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이 4도씨가 올라가게 되면 그냥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 그리고 영유아들 말 못한 영유아들은 말을 못하는 거 덥다고 자기가 옷을 벗을 수도 없는 문제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것들을 활동력이 좀 많이 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대응하기 상당히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최근에 뭐 작년 여름에 이제 뭐 기사에 보면 이제 더위 때문에 사망하셨다는 기사들도 많이 있었고 그거 말고 이제 외국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도 뭐 최고 온도로 해가지고 그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서 사망하신 분들이 몇 명 있다 이런 것들이 해외 토픽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살짝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인데 지금 만약에 이제 4도씨 정도 올라가면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기온에 따라서 사망률은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는 게 예측이고 아마 보건 이쪽에서도 아마 이런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기후 변화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자연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적 요인, 외적 요인이 이제 두 가지가 다시 나누게 되는데요. 내적 요인은 어떤 건가 하면 기후들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기후들끼리. 예를 들어서 뭐 대기나 태양, 뭐 바다, 얼음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면서 기후가 변화하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이거를 제외하고 외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 기후와 동떨어지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화산이나 뭐 태양의 흑점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갑자기 태양 빛이 많이 쏴가지고 온도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화산에 때문에 이게 성층권을 덮어가지고 기온이 낮아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일이 아직까지 저는 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해성에 따라서 이렇게 뭐 그 태양의 먼지 같은 것들이 떨어져가지고 지구에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외적 요인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요거를 이제 준비하다가 좀 넣었는데요. 요 그림 아시죠? 그 뭉크의 절규. 예. 여기 저도 요거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딱 봤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그 지구에서 가장 최근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근에 화산 폭발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던 게 1880년에 이제 크라카타우 섬이라고 해가지고 자바섬이라고 인도네시아 쪽에 있는 섬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전 지구에서 그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리고 그것 때문에 화산재가 날아가가지고 성층권을 덮어서 그 다음 해에 온도가 전체적 지구의 온도가 1.2도씨가 낮아졌답니다. 예, 그래서 그 자바섬에 있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건데 그 뭉크가 아마 유럽 사람이죠. 근데 그 재가 유럽까지 영향을 끼친 거예요. 쭉 가다 보니까 이렇게 그 유럽에 있는 뭉크까지 이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걸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뒤에 빨갛잖아요. 예, 이게 석양 같은 우리 석양이 보면 좀 빨갛게 돼 있는 거죠.
석양이 어떻게 보신가 하면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시 빛으로 들어가긴 하는 건데 이렇게 먼지가 많게 되면 먼지가 이제 빛에 반사돼 가지고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엄청나게 그 자기가 석양으로 생각했던 그런 그 정도를 넘어가지고 뭐 핏빛 그 뭉크의 뭐 일기에 따르면 뭐 핏빛으로 뭐 하늘이 물들고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절규라는 것들을 많이 이제 듣긴 들었었지만 이게 왜 이 사람이 절규하는지는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 절규의 사연들은 그런 것들과 이제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공룡의 멸종 같은 경우에서도 소행성들이 이렇게 가설입니다. 공룡이 왜 멸종했는지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가설 중에 하나가 소행성 하나가 지구에 부딪혀서 그게 이제 폭발을 하면서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어가지고 하늘을 뒤덮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기온이 쫙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빙하기가 다시 왔다는 거죠. 빙하기가 다시 와서 공룡이 멸종했고 뭐 그런 것들의 가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다시피 이제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주변에 있는 기온들이 그 햇빛에 있어서의 그 열을 막기 때문에 기온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런 화산 폭발이나 여러 가지 대기의 그런 영향 때문에 많이 받고요. 그리고 뭐 지금 강의를 하는 것처럼 이건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그 자연적 요인은 인간이 어떻게 잘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반면에 지금 이제 드라마틱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상승 곡선들은 대부분이 이제 인위적 요인들이죠. 1800년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에 있어서 이산화탄소가 쭉 늘어나고 그거에 따른 대량 생산에 따라서 그 사람들도 많이 이제 그 인구 성장도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사람 살 곳, 물, 식량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인위적 요인들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이 여러 가지 네 가지 인위적 요인으로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온실효과. 예전에 이제 제가 지금 저는 이제 좀 30대 중반인데요. 예전에 제 대학교 때 이렇게 스프레이 이렇게 머리 고정한다고 스프레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마 스프레이에 프레온가스가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못 쓰게 하고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스프레이 같은 경우들이 그리고 그 냉장고에 그 냉매제 이런 것들이 그 버려지면서 희산되면서 이제 지구 대기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대기의 막을 형성하면서 이거에 하나의 온실 같은 효과들을 마련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데 열은 들어오는데 나갈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그런 효과들을 나타냈었던 거였고요. 이거는 이제 인간이 그 무슨 촉매제나 가스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른 거였고 에어로졸 효과 같은 경우에 어떤 건가 하면 주로 이제 물방울 같은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건가 하면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 포항 제철이나 이런 쪽에 보면 제철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전기를 많이 쓰는 쪽에 보면 이 열 같은 것들을 이제 식혀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죠? 열 같은 거 식히다 보니까 이 수증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산업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한 공정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대기 중에 이제 에어로졸이 이제 많이 발생해가지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아까 전에 그 비산 먼지가 이제 지구의 열을 막듯이 그런 것들과 비슷하게 그런 영향들을 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피복 변화, 인구 증가로 인한 사람의 서식지가 증가하고 이런 것들을 따라서 피복이 변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갈 만한 데는 다 갔고 이제 남은 곳은 산림 하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이제 거의 이제 70%가 산림인데 지금 점점 줄어들고 그죠. 사람들도 인구가 계속 증가하니까 줄어들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후 변화에 관련돼서는 살짝 이제 이건 일반적인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후가 이제 변화하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될까? 이제 걱정이 많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 말고도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전문가들이 그런 생각을 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에 있어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시나리오라는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제 기후가 진짜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했던 것 중에 이제 시나리오라는 것들을 만들게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IPCC라고 정부 간 이게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정부 간 그 협의체 이런 것들이 이제 IPCC라는 협의체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건 유엔 산하 기관입니다. IPCC. IPCC는 아마 기후 변화하면 항상 듣게 되는 겁니다. IPCC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기후 변화에 대한 자료들은 IPCC 보고서에 근거를 하게 됩니다. 이 IPCC가 기후 변화의 거의 대표적이고 모든 자료들은 IPCC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IPCC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상청이나 여러 가지 기후 변화 관련된 모든 보고서 그리고 연구 자료 이런 것들은 이 IPCC 보고서에 기반을 하게 됩니다. IPCC는 지금 뭐 PPT에 나오는 것처럼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의 위험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빠진 거 하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 IPCC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어쨌든 이 전문가 그룹인데 2007년에 이제 이런 많은 기후 변화에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됐었고 지금도 기후 변화에 관련된 모든 관심들이 많고 뭐 전 대통령께서도 이제 기후 변화에 관련된 많은 노력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가 아마 그때의 그 모든 그 지구에서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큰 국제적인 문제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는 이런 기후 변화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IPCC에서 기울였기 때문에 2007년에 노벨 평화상을 아마 IPCC에서 수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IPCC가 이제 1차, 2차, 3차, 4차 보고서를 계속 만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만들어가지고 기후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었고 지금 이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 아까 전에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2100년에 우리나라 기온이 4도씩 올라간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것도 여기 보고서의 기준을 한 거였거든요. 2100년에 우리나라는 4도씩 올라갈 것인데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IPCC에서 5차 평가 보고서를 내면서 그 일정 주기마다 이게 규칙적이지는 않고 일정 주기마다 계속 그 IPCC 보고서라는 것들을 계속 발간을 하게 됩니다. 4차까지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시나리오를 얘기를 했었고 IPCC 5차 평가 보고서에는 이제 대표 농도 경로란 이런 용어를 쓰면서 그 시스템을 상당히 좀 많이 바꿨어요. RCP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인간 활동이 대기에 미치는 복사량을 온실가스 농도로 결정한다라고 좀 어려운 용어도로 이렇게 정의를 하긴 했는데 그 농도의 개념들을 많이 썼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산화탄소에서 온실가스 농도로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인간이 활동에 대해서는 좀 더 맞춰가지고 이런 시나리오나 평가 보고서를 제작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사회 경제적 시나리오나 여러 가지 그 IPCC는 일반적으로 그 엄청나게 많은 전문가들이 그룹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이제 연구하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들에 관련된 시나리오를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아까 전에 그 얘기 드렸던 사회 경제 시나리오를 기후가 변화하면 사회 경제적으로 어떻게 변화할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온이 변화하면 보건, 그 사람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할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농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라고 해가지고 대표 농도 경로, 그리고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들의 의미에서 경로라는 것들을 붙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뭐 농도 그리고 대표 경로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써가지고 RCP라는 상당히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런 용어를 IPCC 5차 보고서에서는 이제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다시 이제 돌아가서 얘기를 드리면, RCP 보고서는 이제 5차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4차까지는 SRES라는 요 보고서를 요 시나리오를 썼었거든요. 좀 어렵죠, 그죠? 그래도 그냥 들어두세요. 그냥 상식선에서 그냥 그 최근에 이제 5차에서 RCP로 바뀌었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RCP 시나리오는 최근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경향을 반영했고, 최근에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나 모델 같은 것들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제 업데이트를 했었고요. RCP 보고서에서 크게 네 가지의 농도 시나리오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6, 4.5, 6.0, 8.5 이렇게 네 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정부나 우리나라 뭐 이 민간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시나리오 SERS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A, B, C, 뭐 A1, B, A2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쭉 이렇게 쭉 올라가는 상승 곡선들을 많이 그리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RCP 보고서랑 SERS 보고서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RCP 2.6이라는 것들은 인간 활동에 의해 영향을 지구 스스로가 회복 가능한 경우,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거는 어떤 경우가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그리고 막 저감하려고 노력할 때 이런 건데,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뒤에 갈로를 해가지고 현실 불가능 이렇게 이런 문구를 딱 붙여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현실성 있는 것들이 어떤 건가 봤더니 이제 4.5, 6.0인데요. 우리가 인간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자기가 위협을 느꼈을 때 어떻게 좀 반응을 해가지고 우리 좀 잘 살아야 돼, 좀 적응 좀 해야 돼. 그래가지고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이렇게 상당히 실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우리 뭐 온실가스 저감 부서를 막 신설하고 우리나라 그 환경부 말고 뭐 온실가스 저감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상당히 적극적이고 기후 변화법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막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뭐 예산도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그래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했을 때 4.5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된 경우 이게 되게 추상적이죠. 근데 시나리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뭐 언제 뭐 어떻게 되고 구체적으로 얘기 잘 안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 거 비슷하듯이 이분들도 이제 이 정도 된다. 뭐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된 경우는 어떤 건가 하면 그냥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렇게 정도 될 것 같아. 우리 좀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좀 노력하자.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뭐 기후변화 과화 정도 만들고, 그리고 예산도 좀 조금 더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주고, 요런 정도가 6.0인 거죠. 반면에 8.5는 에이 뭐 그냥 뭐 우리 살다 말지, 그냥 지금 살던 대로 살자, 쓰던 대로 쓰고, 자동차 열심히 타고, 그리고 뭐 전기 막 쓰고 그렇게 하자. 지금처럼 그냥 하던 대로 하자. 현재 추세 그대로 가자. 이게 8.5라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시나리오를 대충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학문적으로는 그래요. 기후 변화라는 것들은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알 수가 없어요. 미래 우리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당장 뭐 다음 대통령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듯이 그 어떻게 정책 결정자가의 그런 의지들이 상당히 지금 보시다시피 정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현의 의지들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 요것들이 이제 많이 변화하는 건데, 심지어 우리는 다음 대통령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똑같이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많아요. 이 기후변화 연구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네 가지 시나리오, 요럴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럴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연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연구를 많이 할 때 이거는 이 극단에 있는 2.6이랑 8.5는 하기는 연구를 하긴 하는데 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2.6도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8.5도 인간인 이상 8.5까지 안 갈 거다라는 가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연구들은 4.5랑 6.0에서 많이 연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요런 거와 같은 레벨에 있는 것들이 예전 이제 시나리오들이 이제 B1, A1B 요런 것들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요게 이제 두 개가 4.5랑 B1이 대응되는 거고요. 6.0이랑 A1B가 대응되는 건데요. 기존에 이제 더 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이제 대부분의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그 무슨 신문이나 일반인들에게 많이 얘기했던 것들은 A1, B 이 시나리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RCP 요 시나리오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잘 모르는 시나리오일 거고요. 그동안 뭐 기후 변화에 관련돼 가지고 뭐 이거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들이 다 이 시나리오에 바탕으로 해가지고 A1, B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4도씨 올라간다는 것들이나 뭐 어떻게 될 것이다. 가장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이제 보도 자료나 이런 것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이제 제시됐던 것들이 주로 A1, B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건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RCP 시나리오는 이 복사 강제력이다. 그래서 이게 태양 복사량이 제곱미터에 몇 와트가 왔는지 거기에 따라서 복사 강제력이 얼마나 되고 뭐 요런 얘기거든요. 제 시간이 많이 좀 남으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요거는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우신가요? 예. 그러세요? 그러면 기후변화 깊게 들어가면 어려워요. 예? 아까 전에 좀 위쪽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뭐 기후변화 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왜 시나리오를 왜 넣었는가 하면 이게 이제 이 시나리오 바탕으로 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저도 이제 이걸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기후 변화는 이 시나리오를 얘기하지 않고는 그냥 일반적인 아시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라는 것들을 좀 집어 넣었었고요. 그 기후 변화는 이제 이런 시나리오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측되고 평가되고 이런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 쪽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로 가장 전담으로 담당하는 게 이제 기상청입니다. 뭐 당연하죠. 기후에 관련된 거니까 기상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기상청에서는 이제 슈퍼컴퓨터 2대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이거는 엄청난 많은 계산을 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작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알 필요는 없는 건데 다만 이제 기상청은 슈퍼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데 당황스러워가지고 하여튼 여기 그 기상청에서는 이제 헤들리라는 이런 모델을 써요. 영국 모델을 썼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기상청에 이제 그 기상 예측이 맞니 안 맞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뭐 한국형 모델로 가야 된다 그러긴 하는데 지금 기상청에서는 영국에 있어서의 그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이 모델을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영국에 있는 그 기상청에 있는 모델을 갖다 써서 예측도 하고 앞으로 기상청에서 이제 기후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우시다니까 쉬운 걸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것들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전 지구에서 아까 전에 봤듯이 전 지구에서 기후가 어떻게 변할 거고 강수량이 어떻게 변할 건지 이런 것들 먼저 예측해요. 먼저 다 예측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엄청나게 이제 큰 135km. 우리나라에는 격자가 4개인가 6개밖에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우리나라가 이제 뭐 한 도 단위 정도의 그런 격자 하나 가지고 거기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그 해상도가 상당히 낮은 그런 것들을 이제 아까 전에 IPCC라는 그 거기서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요. 이제 아시아 쪽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아시아에서 좀 더 상세하게 주로 일본에서 많이 담당하게 되는데요. 아시아에서 좀 더 상세하게 해가지고 12.5km짜리 이제 하나하나를 이렇게 좀 더 작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선 그걸 다시 받아가지고 좀 더 작게 10km로 만들거나 1km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시흥은 어떻게 될 것이고 뭐 어느 도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점점 예측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뭐 쉽기는 한데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점점 상세하게 기후의 시나리오들을 이제 예측을 하게 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뒤에 관련된 연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갑자기 어렵다 그러니까 쑥쑥 넘어가게 됩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1kg짜리 이제 이렇게 1kg 실질적으로 1kg 안에는 온도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죠? 135km 사이에는 온도도 막 저기는 비 많이 오고 여긴 비 안 오고 온도 높고 낮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남한 상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1km 내에는 뭐 대략 뭐 어느 정도 차이는 나겠죠. 뭐 저기 비 오고 있는데 여기 안 올 수도 있는데 1km 내에서는 그냥 갔다고 보는 것들은 무리 없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기상청에서 상세한 그런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계속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상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료들을 받아가지고 생태계가 어떻게 아까 전에 제가 히어리 보여드렸듯이 어떻게 얘가 반응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생명도시 시흥